의학교육학 개론 15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로서 어세스먼트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가 되고 스킬 베이스드라는 말은 스킬에 기반한 평가, 즉 술기에 대한 평가, 줄여서 술기평가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written exam 혹은 written assessment에 대한 챕터가 있었는데 이 written assessment에 대한 챕터가 무언가를 실제로 해보는 것보다는 고르거나 여러가지 보기 중에 고르거나 true 혹은 false 중에 선택하거나 혹은 에세이를 또는 단답형을 작성하는 등의 시험이었다면 여기서 스킬 기반의 평가라는 말은 직접 피평가자가 즉 학생 혹은 학습자가 무언가를 직접 손으로 혹은 말로 하는 그러한 태도나 모습, 숙련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버뷰가 다른 모든 챕터처럼 있고 마지막에 further reading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Skill Based Assessment, 여기서는 줄여서 이렇게 SBA라고 하는데 아주 널리 쓰이는 약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챕터에 한해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Skill Based Assessment를 줄여서 SB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이 SBA 역시 하나의 어세스먼트, 즉 평가이기 때문에 앞서 다른 평가를 다루면서 이야기했거나 언급됐던 기본적인 원칙, 개념들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머티브, 즉 총괄대 형성평가라든가 블루프린팅이라든가 신뢰도, 타당도, 스탠다드 세팅은 합격선 설정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격선 설정은 가장 흔하게 혹은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경험했던 합격선 설정이 있다면 바로 의사국가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합격으로 혹은 몇 점 미만을 불합격으로 패스페이를 가를지 이런 것을 아마 가장 합격선 설정에 밀접하게 경험해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SBA 역시 하나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의 컨텐츠, 어떤 내용을 평가할지가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평가 결과 혹은 수행 능력에 대해서 마킹, 즉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SBA에 대한 장점과 단점, 약점, 한계점 등을 언급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마치고 나면 이 챕터의 저자들이 의도한 어떤 성과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팅, 어떤 시험이나 검사의 한 가지 방법 혹은 방법론으로서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의 위치, 그러니까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가 평가 혹은 테스트에서 갖는 역할이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를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평가의 원칙들을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이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뒤에서 나오겠지만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그럼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갖추는 것이 네 번째 목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SBA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이 챕터에서 저자들이 의도한 마지막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각각의 파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백그라운드입니다. 메디컬 에듀케이터, 의학 교육자들은 보건의료 전문직들이 환자에 대해서 안전하게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임상적 역량과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교육자, 메디컬 에듀케이터 혹은 메디컬 티처 라고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의학을 혹은 어떤 의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르치는 그 사람이 수련 기간 뿐만 아니라 그 수련 기간 이후에까지 환자에게 안전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적 컴피턴스, 클리니컬 컴피턴스라고 하면 복잡한 전문적 과제를 그 과제와 관련된 인지적, 심동적, 그리고 정동적 스킬을 통합해서 그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클리니컬 컴피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복잡한 다양한 과제들이 의사로서 혹은 의료인으로서 해야 하는 능숙하게 해내야 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그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어떤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스킬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태도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 태도, 지식 술기, 태도와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클리니컬 컴피턴스라고 할 수 있고 이 SBA에서는 이 3가지 중에서도 주로 이 사이코모터에 해당하는 능력 혹은 이런 스킬에 관한 평가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밀러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밀러의 피라미드라고 좀 더 많이 부르는 밀러의 피라미드가 있고 이 밀러의 피라미드는 앞에서 다른 챕터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의 피라미드 자체가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랫단에는 knows가 있고 그 위에는 knows how, shows how, does로 가는 이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의료인 혹은 의사의 expertise,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임상술기, procedural 스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스킬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는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가 되겠고 어떤 스킬을 하는 절차를 내가 말로써 설명할 수 있으면 knows how 단계라고 할 수 있겠으며 마네킹 등의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이 스킬을 보여줄 수 있다면 shows how 단계, 마지막으로 does 단계는 이 스킬을 실제 환자에게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단계가 does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스킬을 단순히 알거나 어떻게 하는지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실제 환자,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이 스킬을 해내는 것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결국 더 높은 전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 있는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은 옆 부분에 어떤 옆면 삼각형을 별도로 두어서 전문직으로서 메타코그니티브한 메타인지적 행동을 보이는 것을 또 한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SBA를 다루는 이 챕터에서 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메타인지에 관한 부분은 설명은 더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킬과 관련된 평가에서 흔히 비교되곤 하는 것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즉
대표적으로 파일럿들이 시험 비행 혹은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파일럿으로서의 숙련도를 계속 유지하고 더 개선해 나가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과 어떤 임상 의사로서 시뮬레이션, 즉 shows how를 통해서 임상 술기를 계속 갈고 닦고 또 그 수준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이제 비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점차 시뮬레이션 기반의 평가, 즉 shows how의 수준의 평가로부터 점차 실제 워크플레이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does의 평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workplace based assessment, 즉 임상 직무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평가 전략은 그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show how 그리고 지필고사 knows how, knows와 같은 평가가 임상적 수행 능력을 어떤 컴피턴트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기본적인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SBA에 대한 설계와 그걸 실제로 운영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자 하겠고, 이 SBA는 이 중에서도 앞에 설명한 shows how에 해당하는 평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럼 실제로 SBA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본적인 평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역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의 평가,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어세스먼트와 관련되는 그 원칙들, 기본적인 원칙들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15.1에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은 많은 용어들이 적어도 앞에 다른 챕터, 지금까지 14개의 챕터를 거치면서 많은 경우 한 번 이상씩은 다 언급이 돼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개념 혹은 이러한 구분이 있다고 했을 때, 총괄평가는 고부담 시험에서의 패스페일 판단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문의 자격 시험이라든가 의사 국가 시험 같은 것들이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형성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을 위한 그런 판단을 위한 평가라기보단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고, 이것이 클리니컬 스킬 테스팅, 즉 SBA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른쪽 칼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SBA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럼 이 SBA의 목적이 형성적, 포마티브한 것인지 혹은 총괄적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성평가의 기회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어떤 스킬의 향상에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 개념은 컨텍스트 스페시피시티입니다. 그래서 맥락, 특이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맥락 특이성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스킬은 어떤 스킬을 익혔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맥락, 주어진 맥락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지금 앞에 있는 대상 혹은 환자,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스킬을 마스터했다고 혹은 숙련됐다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킬은 그 스킬을 수행하는, 그 스킬을 퍼폼하는 맥락에 바운드 되어 있다, 즉 묶여 있다. 다르게 말하면 맥락이 달라지면 스킬의 숙련도나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컨텍스트 스페시피시티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클리니컬 스킬과 연결시키자면 어떤 전문직의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늘 컨시스턴트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전문직의 수행 능력은 인컨시스턴트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퍼포먼스를 한 번에, 즉 하나의 컨텍스트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가급적 여러 개의 다수의 컨텍스트에 거쳐서 특정한 스킬의 숙련도, 얼마나 마스터했는지를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함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적인 개념은 블루프린팅입니다. 블루프린팅이라 하면 어떤 시험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교육과정의 성과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개의 성과의 전반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킬의 평가에 있어서는 어떤 커리큘럼에서 평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다른 시험, 예컨대 지필고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빼고, 또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빼고,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스킬에 대한 평가로 별도로 고르게 블루프린트의 관점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평가의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쪽에 블루프린팅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사이에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모든 이 주요 용어들이 이 뒤쪽에 이어서 하나하나 설명될 예정입니다. 이 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liability는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Validity는 타당도고, 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는 이 앞에 다른 챕터에서도, 이 바로 직전 챕터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Validity는 어떤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이고, Reliability는 어떤 시험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그 결과를 얼마나 똑같이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느냐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재생산 가능한지가 어떤 퍼센테이지라는 숫자로 혹은 1.0을 최대값으로 하는 어떤 개수로서 표현될 수 있는 반면, validity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적인 용어로서 그 validity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reliability에 비해서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시험의 길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험의 길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맥락에 걸쳐서 다양한 평가자가 평가를 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의 평가만 한다면은 하나의 맥락에 대해서 한 명의 평가자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이 평가를 여러 차례 하게 되면 맥락을 바꿔가면서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자를 달리 해가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맥락과 평가자를 다양하게 해가면서 평가를 하면 결국 시험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 시험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시험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validity에 관련해서는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의 어떤 내용이 블루프린트와 잘 부합해야 하고, 여러 가지 프랙티컬 스킬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세팅이라는 개념에서는 최소한의 역량, 미니멈 컴페턴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격선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이 있다면 그것의 컷오프 스코어를 결정하는 것이 스탠다드 세팅에서의 작업입니다. 스탠다드 세팅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세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충분히 그 결정된 컷오프 스코어를 디펜서블, 방어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합격선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표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 더 각각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ummative, 총괄, 그리고 formative, 형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SBA는 그 SBA의 목적이 형성 평가인지 아니면 총괄 평가인지가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가를 하는 사람이 이 SBA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총괄적인 목적으로 활용할지 형성적인 목적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정해졌다면 평가의 목적이 candidate, 즉 응시자나 학습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무지 기반 평가 (Workplace Based Assessment)에서 점점 더 형성적 평가 목적, 형성 평가 목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Workplace Based Assessment에 대해서는 이 다음 이어질 16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스킬 어세스먼트라는 것이 그 자체는 종종 총괄평가적인 기능을 갖곤 합니다. 총괄평가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이 평가를 통해서 트레이니, 즉 수련생 혹은 수련의가 최소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의사국가시험이 의사면허 자격을 KMLE라는 게 의사면허를 줘도 되는지 주면 안 될지에 대한 어떤 선을 정해놓고, 즉 이 선이 미니멀 컴피턴시, 최소한의 역량 수준이 될 거고, 이것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면허 부여 여부가 달라지는 것처럼 전공의라고 하면은 전문의 자격을 줘도 되는지 아닌지,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컨대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즉 다음 단계로 프로그레스 하는 것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평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총괄적 평가이고, 이러한 판단 혹은 이러한 평가는 대중의 시각에서 보자면 고부담의 총괄적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역량,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나 컴피턴스를 갖춘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아닌지가 대중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렇지만 어떤 이 시험을 응시하는 캔디데이트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고부담 평가가, 서머티브, 총괄 평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혹은 여러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나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에 있어서 이 평가가 총괄적 목적뿐만 아니라 형성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기회로 사용되는 것을 좀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떤 패스 기준을 넘었느냐 넘지 못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배우고 스스로의 스킬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응시생, 캔디데이트, 즉 수련을 받는 단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퍼블릭, 대중의 관점과 캔디데이트, 즉 수련을 받는 트레이니의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SBA라는 것이 스킬을 평가하는 것이 이 앞서 리튼 어세스먼트와 같이 객관식 시험 몇 개로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하이 리소스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포마티브한 피드백을 주는 것을 SBA의 목적으로 하든 혹은 고부담의 총괄적 결정을 목적으로 하든지 간에 이러한 평가의 교육적 어드밴티지를 최적화하는 것이 SBA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블루프린팅입니다.
블루프린팅은 평가, 특히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를 비롯해서 어떤 평가든지 간에 그 평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를 전체 교육과정 혹은 교육과정의 학습 성과에 매핑 혹은 매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표를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나올 그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커리큘럼, 교육과정상에 여러 가지 학습 성과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특정한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전체 지도상에 혹은 전체 테이블상에 표시하는, 매핑하는 작업을 블루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스킬 베이스 어세스먼트, 즉 SBA는 리튼 어세스먼트, 즉 지필고사나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혹은 그때 가장 적합한 종류의 평가가 아니라 SBA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를 SBA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명한 말이죠. SBA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을 SBA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Written Assessment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Written Assessment로 해야지 SBA로 하면 안 된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또 Workplace Based Assessment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Workplace Based Assessment로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SBA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결국 다 같은 취지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BA에서는 조금 더 상호작용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또 다른 이것보다 덜 자원이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리튼 어세스먼트와 같이 자원이 덜 소모되는 그런 평가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것을 평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조금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아래쪽에 설명이 있는데, 예컨대 어떤 자료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영상 검사에 대한 해석과 같은 것은 꼭 SBA,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가 아니더라도 리튼 어세스먼트나 어떤 문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기본적으로 문서, 그것이 종이 문서든 전자문서든 그런 문서를 바탕으로 한 시험에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런 문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 혹은 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on the job, 즉 실제 직무 현장에서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는, 가장 잘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런 종류의 스킬에 대해서는 실제 직무 현장에 기반한 평가, Workplace Based Assessment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급성으로 이렇게 아픈 환자, acutely ill patient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와 같이 어떤 시뮬레이션 상황이나 혹은 knows how가 아니라 shows how와 같은 이런 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직무 현장에서 does 레벨의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SBA로 하기보다는 Workplace Based Assessment와 같이 조금 더 적합한, 평가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맥락 혹은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더 적합한 평가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14개의 10분짜리 의사 환자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문항을 이 전체 어떤 교육의 내용을 보여주는 표에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는 여러 장기 계통, 예를 들면 카디오베스큘라, 레스피라토리, 뉴럴로지칼, 머스큘로스켈레탈과 같은 장기 계통 혹은 여러 분과의 설명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케이스의 1차적인 특징, 어큐트인지 크로닉인지
undifferentiated인지 사이코소셜인지 이런 케이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트레이니가 혹은 어떤 한 학생이 익혀야 하는 것은 이 전체 범위일 텐데 이상적으로는 이 모든 칸들을 다 평가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여러 자원의 한계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 모든 칸을 다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칼럼 단위에서 그리고 이런 행 단위에서 고루고루 예를 들면 어큐트한 것도 꼽고 크로닉한 것도 꼽고 ENT, 스킨, 아이에 대한 것도 꼽고 게스트로인테스티널에 대한 것도 꼽고 혹은 뉴럴로직한 것도 이렇게 꼽고 그래서 결국 이 칼럼 단위 그리고 이 로우 단위에 모두 어느 정도씩 다 분포를 하도록 고르게 스테이션, 여기서는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의 내용을 혹은 평가 항목, 평가 문항을 고르게 이 전체 커리큘럼의 목표 혹은 내용에 맞춰서 매핑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곧 블루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평가의 기본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컨텍스트 스페시피시티, 우리말로는 맥락 특이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 특이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직은 무언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제가 달라짐에 따라 혹은 여러 과제에 걸친 그 수행 능력이라는 게 일관적이지 않다. 이 비일관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 흔히 의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맥락 특이성이라는 것은 의학, 즉 의사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문직이 무언가를 배울 때 어떻게 경험적으로 배우고 또 어떻게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배우고 수행하는지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관되지 않음, 비일관성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전문직의 수행 능력, 퍼포먼스라는 것은 한 동일한 전문직에게서도 한 분야에서는 잘 할 수, 뭔가를 숙련되게 하는 사람도 또 분야가 바뀌어서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잘 숙련되게 하지 못한다, 능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 혹은 의사에게만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즉 이 개념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이고 특히 평가를 설계하는데 꼭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평가를 설계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한 문제, 즉 한 평가 문항 혹은 하나의 평가 대상에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문제에서 잘 할지 못할지를 그다지 잘 예측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이 의사소통이라든가 어떤 전문직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의사소통이라든가 전문직다운 행동이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제네릭한 역량이어서 한 영역에서 혹은 한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혹은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람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역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 특이성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지식과
환경, 즉 환경이라 하면 어떤 스킬이 수행되는 맥락은 cannot be divorced, 즉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스킬이 수행되는 그 환경과 그 스킬 자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 15.1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그 수행 능력이 여러 과제에 따라서 그다지 일관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뛰어나고 능숙하게 과제를 수행하지만 또 다른 유형, 다른 영역 혹은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만큼 뛰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넓은 영역에서의 샘플링, 특히 맥락을 바꿔가면서 넓은 영역에서의 샘플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박스 15.1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텍스트 스페시피시티라는 것이 이 앞에 이 직전에 설명한 블루프린팅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혹은 하나의 전문직의 수행 능력이 컨텍스트나 도메인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사람의 스킬의 평균적인 모습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영역에 걸친 샘플링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블루프린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말하자면 15.3 같은 그림을 통해서 예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점수라든가 질문을 합산하는 그런 실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지만 이 15.3을 보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3을 보고 잠시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 블루프린트에 따르면 학생을 넓은 맥락에 걸쳐서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이 4가지가 히스토리 테이킹, 병력 청취, 신체 검진, 의사소통, 임상술기라는 4가지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는 하나, 둘, 3개, 그리고 피지컬 이그잼에 대해서는 5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2개, 클리니컬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4개의 내용을 묻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스킬들 사이에서의 비중이 어느 한쪽에, 물론 피지컬 이그잼이 커뮤니케이션에 비해서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 맥락 혹은 도메인을 보시면 카디오베스큘라의 이 전체 중에 4가지가 모두 카디오베스큘라에서 샘플링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엔도크라인 영역에서도 이 4가지가 모두 샘플링 되고 있는 반면 업도멘이나 아이스 ENT, GUM, 멘탈 스테이트 등에 대해서는 어떤 스킬도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출제된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혹은 안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특정 영역, 즉 CV 카디오베스큘라와 엔도크라인 영역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이 영역에서 특히 뭔가 퍼포먼스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스킬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렇게 한 주제 혹은 한 도메인에 모든 평가를 다 몰아넣기보다는 골고루 여러 가지 영역에서 샘플링이 이루어지게
분산시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의 블루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reliability가 있습니다. reliability는 앞서 다른 챕터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지만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 챕터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liability는 정량적인 척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시험의 재생산 가능성, reproducibility, 그리고 여러 평가 혹은 평가자 사이에서의 일관성, 이런 것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케이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여러 평가자가 바뀌었을 때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측정 모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100%의 신뢰도를 달성한다는 말은 신뢰도 수치가 1, 신뢰도 코에피션트, 신뢰도 계수가 1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부담 시험, 하이 스테이크 스킬 어세스먼트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KMLE와 같은 의사 국가시험이 아주 대표적인 고부담 시험이 될 텐데, 이런 고부담 시험에서 목표로 하는 신뢰도 계수는 보통 0.8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0.8 이상의 신뢰도 계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 블루프린트가 있을 때 그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여러 영역에 걸친 샘플링, 적절한 샘플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캔디데이트, 즉 응시자 혹은 수험자, 피험자의 능력을 맥락 특이성을 고려해 가면서도 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샘플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앞서의 예시와 같이, 이 앞에 보여드린 블루프린트 예시와 같이 특정 맥락의 특이적인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역량 혹은 능력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잘했거나 못했을 경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점수가 나와도 그게 이 맥락에 의존적인 결과인지 혹은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15.4, 이 아래의 그림 15.4에서는 그럼 몇 개의 스테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예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로축은 number of station입니다. 혹시 의사 국가시험을 2009년 이후에 보신 선생님이라면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12개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을 보셨을 텐데, 이제 그때의 스테이션은 12개였고 그런 스테이션의 개수가 가로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션의 수가 많아질수록, 즉 이런 블루프린트가 아주 단순하게 총 12칸으로 3가지 스킬에 대해서 4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이런 블루프린트가 있을 때, 만약에 12개의 스테이션을 쓸 수 있으면 이 모든 3 곱하기 4의 모든 칸을 다 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3개의 스테이션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서, 혹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만 하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시험의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아주 쉽게 그냥 이것을 신뢰도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 신뢰도 계수는, 최대값을 1로 하는 이 신뢰도 계수는 당연하게도 스테이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즉, 더 많은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면 할수록 맥락 의존적이지 않은 혹은 여러 맥락에 걸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평균적인 점수는 특정 응시생의 평균적인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 스테이션에 몇 명의 평가자가 있는지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스테이션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평가자가 1명일 때와 평가자가 4명일 때 그 신뢰도의 차이는 0.6 정도에서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부담 시험에서 0.8 이상의 신뢰도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0.8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거의 여기 이 그래프 기준으로 하면은 20개에 가까운 스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보통 여기서는 이제 14개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맞게 그린 게 아닌지 혹은 그래프를 틀리게 그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그래프를 설명하게 되면 14개 스테이션을 넘어가면 충분히 높은 신뢰도를 준다라고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인터레이터, 즉 평가자 간 신뢰도는 스테이션당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 다르게 말하면 한 스테이션당 평가자 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게 늘린 만큼의 이득을 가져오진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피겨 레전드에도 스테이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각 스테이션의 평가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뢰도가 어떻게 높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킬에 기반한 평가,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스킬에 대한 평가에서 0.8 이상의 신뢰도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보여드린 그 피겨 15.4가 모든 시험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10개 스테이션에서도 충분한 신뢰도에 도달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시험에서는 14개 혹은 15개의 스테이션이 되어야 충분한 신뢰도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선 15.4 그림이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0.8 이상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꽤 많은 숫자의 스테이션을 필요로 하고, 스테이션이라 하면 꽤 많은 서로 다른 컨텍스트,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스킬을 평가해야 하고,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스킬을 평가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어떤 자원상으로나 어떤 비용상으로나 혹은 제한된 시험 시간 내에 이렇게 여러 스테이션을 모든 응시자에게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병원에 들어올 50명의 인턴을 10개의 스테이션, 즉 10개의 스킬에 대해서 모두 다 평가한다고 하면은 산술적으로 50명 곱하기 10에서 500개의 500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꽤 어려운, 물리적으로나 어떤 시간적으로나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SBA에서 0.8 이상의 신뢰도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고, 그래서 이 재생산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재생산 가능성 혹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평가자들 간의 inconsistency입니다.
즉 한 명의 어떤 한 명이 수행하는 것을 A라는 평가자가 보고 B라는 평가자가 보고 평가했을 때 A는 1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B는 8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8점을 주고 이렇게 평가자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가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 이렇게 평가자 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만큼 신뢰도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뢰도 계수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자에 대한 트레이닝도 잘 해야 되고, 또 시뮬레이터에 대해서도 잘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요인과 방법을 나누어 설명한 것이 이 15.2 표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이 부적합한 혹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테이션 숫자를 높이는 것이 될 테고, 스테이션의 내용 자체 때문에 신뢰도가 충분하지 못할 때는 평가자나 SP로 하여금 스테이션의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게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응시자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떤 그 절차,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그날 이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 해주고, 특정 스테이션에서 해야 되는 과제가 태스크가 무엇인지 그 인스트럭션을 짧고 어떤 과제에 초점을 두어서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자 간의 차이가 크거나 혹은 어떤 좀 이상한 평가자가 있을 때는 그런 평가자를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평가자 선발을 잘 하거나 평가자에 대한 훈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SP, 즉 표준화 환자의 역할극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에는 시나리오, SP가 따라야 할 시나리오를 좀 더 상세하게 쓰고 SP에 대한 훈련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모집이라든가 실제 환자에 대한 로지스틱이 힘들 때에는 환자를 미리 잘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 환자가 어떤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곤하거나 탈수 증상, 이것이 뭐 SP일 수도 있고 평가자일 수도 있고 피평가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피로에 의한 신뢰도 저하 유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노이즈의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서킷이 적절한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소음의 수준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노이즈 레벨이라는 게 실제로 정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스테이션 공간과 옆 스테이션이 딱 붙어 있을 때 이 스테이션에서 하는 이야기나 내용이 바로 옆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국가 시험을 봤을 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한 스테이션에서 CPR을 하는 스테이션이면은 바로 옆방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큰 소리로 그 시간을 세는 소리가 바로 옆방에서 노이즈가 되어서 들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수행 능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어떤 시험 운영을 하는 스텝을 잘 훈련하고 연습해서 어떤 상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평가의 기본적 원칙 혹은 개념으로는 validity, 타당도가 있습니다. reliability와 validity는 평가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이고, 타당도는 어떤 평가에서 애초에 평가하고자 의도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평가가 잘 잡아내고 있느냐, 잘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시험 SBA가 되었든 혹은 그 다른 어떤 시험이 되었더라도 그 시험을 마친 후에
내용과 실제로 얻어진 시험 점수를 후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실제 얻어진 점수 등을 놓고 봤을 때 실제 교육 과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 난이도 혹은 전문성 레벨에서 평가하고 있는지를 결국 시험 성적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환자,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SP로 역할을 했던 스테이션이 있을 때 그 스테이션의 내용을 정상인 혹은 노멀 서브젝트, 어떤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바꿨을 때, 그렇게 되면 이 스테이션은 타당도를 잃게 되는데, 타당도를 모든 경우에 다 잃는 건 아니고, 만약 이 스테이션의 목적이 응시자로 하여금 특정한 어브노멀리티를 찾아낼 수 있는지의 능력을 확인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즉 환자가 질환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신뢰도를 상실하게 된다입니다. 이렇듯 결국 그 스테이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은 스탠다드 세팅입니다. 보통은 합격선 설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역시나 의사국가 시험과 같은 것에서 몇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할 것이고 몇 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할 것인가, 이런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스탠다드 세팅입니다. 그래서 고부담 시험에서는 특히나 아주 투명하고 준거에 기반한 패스 페일, 합격 불합격의 컷오프 스코어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방어 가능한 그리고 이때 어떤 방어 가능한 스탠다드 세팅 메소돌로지를 사용해야 하고, 이 크라이테리온 레퍼런스라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충족시킨다면 이 기준을, 즉 이 기준들이 각각의 크라이테리언이 되고 크라이테리아가 되고, 이 크라이테리아, 이 준거, 기준들을 통과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 이 사람이 뭐 상위 5%든 하위 5%든 뭐 중위 50%든 특정한 크라이테리아를 충족시킨다면 패스 혹은 페일을 그 충족시킨 바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게 크라이테리온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놈 레퍼런싱, 이것이 어떤 상대평가라고 대략 이해하시면 맞을 텐데, 과거에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스탠다드 세팅을 하곤 했습니다. 상대평가라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하위 5%는 무조건 불합격시킨다와 같은 어떤 퍼센테이지를 정해놓는 것인데, 이제는 놈 레퍼런싱, 이런 상대평가와 같은 접근법은 더 이상 어떤 평가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 챕터의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고부담 시험에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탠다드 세팅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마 고부담 시험, 즉 의사 국가 시험의 합격선 설정 같은 것을 다루는 기사에도 아주 가끔 언급되곤 하는 표현이긴 한데, 대부분의 선생님들한테는 특별히 관심 대상일 가능성도 낮고, 꼭 알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쓸 일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용어만 간단히 그냥 친숙해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뭐 엥고프나 에벨, 보더라인 리그레션, 호프스티와 같은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스탠다드 세팅 방법, 즉 합격선 설정 방법의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하는 그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선가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이것이 합격선 설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합격선 설정 방법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단 하나의 골드 스탠다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응시자의 성적 분포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을 성적 합격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불합격으로 할지를 특히 놈 레퍼런스, 즉 상대평가 기준으로 뭐 하위 5%를 자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절대평가 혹은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 방식으로 합격 불합격을 정할 때는 여러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 이상의 합격선 설정 방식을 사용하고 예를 들면은 엥고프에서 나온 점수와 호프스티에서 나온 점수를 각각 여기서는 60점이라고 나왔고 여기서는 70점이라고 나왔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최종적인 합격선을 뭐 이것, 저것 혹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러한 절차 자체가 디펜서블한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펜서블하다는 말은 어떻게 결정했든 그렇게 결정한 이유 내지는 논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탠다드를 사전에 미리 정해놓는 경우 너무 높거나 나중에 결국 조정 혹은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고 패스 페일 컷오프 스코어는 그것을 정하는 사람은 그 교육과정에 친숙한 사람이 정해야지 그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와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응시자에게도 이 합격선 설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 챕터의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한 상태에서 실제로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용을 합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라고 이 챕터에서는 SBA라고 줄여 쓰고 있지만 보통 쓰이는 다른 용어로는 흔히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오스키라는 단어라든가 클리니컬 스킬스 어세스먼트라는 뭐 CSA라는 약어 혹은 Practical Assessment of Clinical Examination Skills 해서 PACES라는 뭐 이런 것들도 결국 다 스킬에 대한 평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임상 표현을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임상 상황에서 환자를 만나는 특정한 한 부분 혹은 몇 가지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을 주로 기본으로 하는 평가이고 따라서 특정한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 즉 환자를 만나서 병력 청취부터 신체 진찰 그리고 각종 검사, 결과 해석에 이르는 전체적인 관점을 다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파트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여러 원칙이 어떤 포맷이든지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고 또한 평가 서킷은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서킷의 구조나 디자인은 어떤 분과 혹은 전공 과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5.5는 14개 스테이션, 이 아래 15.5 그림은 14개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진 스킬 평가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가 있고 앞서 시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피로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시뮬레이트
평가자든지 간에 평가자든 시뮬레이터든 환자든 뭔가 쉴 수 있는 레스트 스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킷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서킷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이런 스테이션이 있을 때 응시자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응시자가 있다면 이 스테이션을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으로 마치 여러 F1 같은 포뮬라 자동차 경주의 서킷과 같이 하나의 어떤 폐쇄형 서킷을 순환하는 듯이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각 스테이션의 내용이나 길이 역시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블루프린트의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킷을 설계할 때 그 계획에 반드시 응시자나 평가자, SP를 위한 휴식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피로가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 그것이 응시자든 평가자든 SP든 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응시자가 서큘레이트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간단히 그려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응시자가 있고 스테이션이 있으면은 각 스테이션을 6개의 스테이션을 응시자가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는 1번 응시자는 이 순서로 2번 응시자는 이 순서로 3번 응시자는 이 순서로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스테이션의 기간 혹은 한 스테이션의 길이는 하나의 시험 내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킬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 시험에 필요한 전문성, 레벨 오브 익스퍼티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는 결국 이 실질적인 길이, 스테이션의 길이라든가 어떤 내용의 결정은 결국 이 타당도를 최대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뢰도, 타당도,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그리고 여러 자원의 제약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타협하고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아무리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은 타당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찌어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것이 로지스틱상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서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설계를 끼우려 놓으면은 다시 타당도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최적으로 다 이상적으로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컴프로마이즈, 즉 타협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스킬 베이스 평가가 형성적인 목적을 가진 저부담 평가라면 스테이션의 숫자는 오히려 조금 줄이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평가자가 피드백을 하게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따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시험의 포맷은 교육적 가치라든가 타당도를 높이거나 피지빌리티를 높이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약간씩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릴라이어빌리티나 밸리디티, 로지스틱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다 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가의 원칙을 어느 정도 따랐다면 이런 것들은 서로 절충 혹은 트레이드 오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5.2 상자가 약간 뜬금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량, 컴피턴스를 두고 시험을 생각해 보면 역량이란 것은 복잡한 것이고 여러 가지 능력이 통합된 것이고 내용이나 상황에 의존적인, 즉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평가에서는 정량적인 정보와 정성적인 정보를 모두 얻어야 하고, 이런 복잡하고 고도로 통합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또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평가에서 필요한 것은 샘플링이 잘 되어야 하고,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저지, 즉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자를 필요로 할 것이며, 또 이 평가자들이 여러 폭넓은 맥락에 걸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킷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을 결정할 때는 그 스테이션의 목적을 먼저 결정하고, 이 목적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응시자들에게도, 그리고 시뮬레이터, 즉 SP와 같은 그 상황을 시연하는 사람에게나 혹은 평가자에게 모두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점차 많은 SPA, 스킬에 대한 평가가 롤플레이어, 즉 SP와 같은 롤 역할극이나 모델 혹은 시뮬레이터에 의존하고 있고, 아래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 마네킹을 활용한 그 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표준화 환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실제 환자를 모집하거나 이 실제 환자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모의 환자가 아니라, 즉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 환자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표준화한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어서, 물론 실제 환자, 리얼 페이션트를 할 경우에 authenticity, 즉 실제감 혹은 실제성이 더 증가하고, 또 따라서 실제 환자에 대한 시험인 만큼 그만큼 타당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의 내용은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컨스트럭트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 스테이션에 걸쳐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킬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작은 서브 스킬로 쪼갠다고 했을 때, 여러 스테이션에 걸쳐서 이 서브 스킬들을 고르게 평가해서 이것들이 통합돼서 결국 큰 스킬이라는 카테고리,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게 구성되고, 그래야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스킬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넓은 맥락에 걸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P와 함께 어떤 모델을 함께 복합적으로 하이브리드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자료 수집, 진단, 관리, 전문 직업성과 같은 것들이 이런 어떤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나 요소들은 14개의 스테이션이 있을 때 이 14개 스테이션 모두에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사국가 시험 같은 데서는 환자-의사 관계, Physician Patient Interaction과 같은 PPI라고 하는 항목을 여러 스테이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어떤 영역에 혹은 어떤 공통된 문항을 여러 스테이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공통적인 항목을 여러 스테이션에 걸쳐서 평가하는 예시를 이 15.8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단에 스테이션 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즉 스테이션 1번에서도 이걸로 평가하고, 2번에서도 이것으로 평가하고, 3번에서도 이렇게 평가하면은 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 여러 스테이션에서 반복적으로 응시자가 어떤 상담 기술이나
자료 수집 기술이나 어떤 검사 기술이나 프로페셔널리즘 같은 것들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응시자 혹은 수험생의 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가장 신뢰할 수 있게 reliably 식별하는 방법은 모든 스테이션에 걸쳐서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스테이션에서만 이 특정 프로페셔널리즘이 만약에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프로페셔널리즘이 1번 스테이션에서만 매우 낮았고 2, 3, 4, 5번에서는 괜찮은 수준이었다 라면 이 1번 스테이션에서 낮은 것을 이유로 불합격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딱 어떤 하나의 유일한 킬러 스테이션 마치 우리나라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변별력을 의도적으로 두기 위한 뭐 그런 문항과 같은 걸 이제 킬러 스테이션 혹은 킬러 문항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을 두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챕터의 저자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특정한 하나의 스테이션에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다지 페어한 시험 운영 방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어떤 스탠다드 세팅 프로시저 합격선 설정 과정을 통해서 몇 개의 스테이션을 합격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을 보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의사국가 실기시험에서 12개 스테이션을 수행한다면 최소 9개 스테이션에서는 패스를 받아야 하고 각각의 점수를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6점 즉 60% 이상은 평균적으로 받아야 이 두 가지를 모두 패스했을 때 종합해서 패스라고 한다. 이렇게 스테이션의 개수와 전체적인 점수 둘 다를 활용한 합격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정해지고 스테이션의 서킷이 계획이 다 짜여진다면 그 다음에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은 마킹 혹은 스코어링 즉 채점입니다. 채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체크리스트로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적을 준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번 행동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2번 행동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3번 행동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술기를 이루는 행동을 구분해 놓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라고 한다면 반대로 글로벌 레이팅 즉 전반적 평가라고 한다면 어떤 스킬을 얼마나 숙련되게 능숙하게 했는지를 예컨대 1에서 5점으로 평가해 주세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점으로 시점한다면은 중간 정도로 숙련되게 능숙하게 한 거고 5번은 매우 능숙하게 1점은 매우 서툴게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글로벌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리스트를 하면은 더 어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근거를 살펴보면 이런 글로벌 레이팅 특히 의사가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글로벌 레이팅도 거의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심지어는 연구에 따라서는 글로벌 레이팅의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골드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점이나 평가가 SP가 채점을 할 수도 있지만 examiner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SP는 일반인이고 어떤 교수도 아닌데 잘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으나 SP가 하든 또는 교수 평가자가 하든 둘 다 가능하고 결국 이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트레이닝을 잘 했는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채점표를 다시 가져오자면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방식이 글로벌 레이팅 류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을 엑셀런트부터 푸어까지, 컨설테이션 스킬을 엑셀런트부터 푸어까지 4단계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이 다 글로벌 레이팅의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즉 채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교수로서, 의사로서 하든 혹은 SP, 즉 일반인으로서 하든 그 스탠다드, 특정 스킬에 대한 스탠다드로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친숙하게 잘 훈련받을 필요가 있고, 평가 준거, 기준을 잘 이해하고 그 평가의 설명, 거기에 쓰여진 단어 혹은 기술, 디스크립터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반적인 평가도 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체크리스트와 글로벌 레이팅이 둘 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준다고 했는데, 체크리스트가 조금 더 유용한 경우는 어떤 초심자 혹은 학부생 정도의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사람을 평가할 때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이 비숙련자 혹은 초심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어떤 숙련도가 혹은 전문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평가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 15.3에는 환자 중심의 컨설테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환자 중심의 컨설테이션을 기술하는 단어들, 즉 어떻게 해야 충분한 역량을 갖춘 환자 중심의 컨설테이션인지를 묘사하는 표현이 아래와 같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라면 이러한 용어를 충분히 잘 이해해야, 그래야 응시자 혹은 피험자가 이러한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밸류에이션입니다. 15.9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에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를 그러니까 셋업하는 어떤 요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래서 시험 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SBA의 목적에 대해서 합의하고 블루프린트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응시자에게 이 절차 혹은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으로 파일럿 스테이션을 만들고 스테이션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일럿 테스트 해보고 채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스탠다드 세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결정되면 평가자와 SP와 같은 시뮬레이터를 모집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환자가 필요하다면 환자를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예약하고 그날 필요한 여러 가지 물류, 여러 장비라든가 기구 등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전에 해야 될 일이고, 시험 당일이 되면 모든 사람, 시험을 운영하는 혹은 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하고 적절한 충분한 지원, 어시스턴트, 보조 인력을 확보하고 그 각각의 서킷, 즉 시험이 돌아가는 스테이션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채점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고 나면 합격, 불합격 컷오프 스코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응시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평가 결과를 수합해서 이 디브리핑을 하고 그의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여기서는 앞선 그림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가장 마지막, 즉 시험 후에 진행되어야 할 그 중에서도
디브리핑을 하고 그 디브리핑의 결과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그러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평가자나 SP의 의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브리핑을 할 때 사이코메트릭, 즉 어떤 성적에 대한 수치적인 분석, 타당도와 스탠다드 세팅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참가자, 응시자에게 피드백을,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피드백을 가능하다면 주는 것이 좋고,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응시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서포트가 필요할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SBA와 같은 시험은 자원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적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험의 교육적인 기회로서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BA의 장점과 단점을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BA에서 앞서 강조한 컨텍스트 스페시피시티를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이것은 고부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맥락 특이성의 문제로부터 잘 벗어나기 위해서는 폭넓은 범위의 샘플링과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롱 케이스, 즉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40분 이렇게 한 케이스로 오래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는 이런 폭넓은 샘플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자, 헉스 앤 더브스라고 하는데, 즉 짜게 평가하는 사람과 널널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훈련을 시킴으로써 평가자의 바이아스를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SBA에서 타당도를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임상 역량이 세분화, 분절화, 아토마이즈 되어서 broken down, 즉 각각의 구성 요소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킬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서브 스킬들이 있을 때 SBA에서는 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각각의 파트 단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절화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고 각각을 잘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모아놨을 때 통합적으로 잘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인테그레이션, 각각 파트를 모아놨을 때 실제에서도 잘 할 것인가, 어센티시티, 즉 실제 현장에서도 서브 스킬을 통합해서 잘 수행할 것인가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SBA는 매우 자원 집약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이때 형성평가 혹은 형성적 피드백을 위한 기능을 놓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SBA는 임상 역량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 방법으로 남아있고 이 SBA를 통한 교육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평가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읽을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15챕터 스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